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 그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아니, 난 그냥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해서.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내가 말끝을 흐렸어요. 내 말에 대꾸는 못하면서도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은 이미 울다 지친 사람처럼 부어 있었고 손등엔 자국이 선명했어요. 분명히 아까도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또 울 준비가 된 얼굴이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울역 근처 공원 한켠에 있어요. 벤치 하나가 우리 부부가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종이컵에 든 라면을 반으로 나눠 먹고 나면 나머지는 입을 헹굴 물도 아껴야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노부부가 쉬는 줄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넘길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10억 원이라는 노후 자금이 있었어요. 40년 넘게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고 그걸로 조그만 전원주택 짓고 둘이서 오손도손 살자고 약속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손주 생기면 용돈도 주자며 설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시작은 아내의 한마디였어요. 여보, 아들이 요즘 너무 힘들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처음엔 저도 흔들렸어요. 뭐,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안 된다고요. 그 돈은 우리 생명줄이었어요. 다시는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 며칠 뒤였어요. 아내가 통장을 비워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도 집안의 공기도 전부요.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아들 믿고 싶었어. 이번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어. 너무 억울했어요. 같이 모은 돈이었고 서로 지키자고 했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결정하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벽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뒤 아내가 말했어요. 아들이 한우집 예약했대. 점심 한 끼 하자고 저는 또 같이 가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는 바쁘잖아. 나 혼자 다녀올게. 며느리도 같이 온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저희는 국밥 한 그릇도 아껴 먹는 사람인데 갑자기 한우라니요. 마음 어딘가에서 불길함이 올라왔어요. 아내는 그냥 엄마한테 고맙대. 괜히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라고 말했어요. 이상했어요. 그 식사가 단순한 식사로 끝나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뭔가 조용해졌어요. 겉으론 평소처럼 밥 짓고 청소하고 창밖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말수가 줄었어요. 식탁에 앉아도 밥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내는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가 아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내는 다시 송금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송금은 3억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넣어둔 안전한 예금 통장이었어요. 이건 건들지 말자 서로 눈 마주치며 맹세했던 그 돈이었는데 아내는 그걸 송금했어요. 심지어 이번엔 더 쉽게요. 저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말하지 않았고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 셋만 모르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한쪽만 알고 움직인 거죠. 처음엔 한 번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겠죠.
그런데 한번 마음을 열면 그 다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끝은 망설이지 않게 돼요. 그 3억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엔 2억 또 5천만 원, 다시 2억 그렇게 돈이 나갔고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어요.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시장에 장 보러 가.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은퇴한 사람들에겐 답답함이 따라오잖아요. 바람 좀 쐬고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빈도수가 늘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했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고, 말수도 확 줄었어요.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아내가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불도 안 끄고 앉아 있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 얼굴은 싸늘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날 아내는 아들 사무실에 다녀온 길이었대요. 정확히 말하면 사무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름한 창고였대요. 책상 몇 개, 컴퓨터 몇 대 사업이라기보단 작업실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랬대요. 엄마, 이번만 버티면 된다니까. 진짜야. 돈만 있으면 다음 달엔 자리 잡을 수 있어. 아내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다음 구간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며칠에 한 번꼴로 송금이 됐고 송금 내역에는 금액만 덩그러니 찍혀 있었어요. 어느 계좌로 갔는지도 누구 명의로 보낸 건지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잘 몰랐대요. 그냥 아들 말만 믿고 보냈다고 했어요. 회사가 성장 중이라니 믿었고 곧 제품이 나온다니 믿었고 다른 투자자도 있다니 또 믿었대요. 그게 거짓이든 아니든 아내는 그냥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알지 못했어요. 아내는 한 번도 제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리면 또 싸울까봐 이번만 보내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에 매번 말을 삼켰대요. 그렇게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보낸 돈이 어느새 우리 노후 자금의 80%를 삼켜버렸어요. 남은 돈은 단 한 계좌에 그나마도 손대지 말자고 했던 그 계좌에만 조금 있었어요. 그 마지막 돈까지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띵소리가 났어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려보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출금 2천만 원. 오후 2시 27분.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우리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2억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간 거예요. 수신이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고 저는 아무런 맥락도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끝이 떨렸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아내가 평소처럼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혹시 돈 쓴 거 있어? 아내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 다 회수할 수 있어. 이번에 아들 사업 진짜 잘 될 거래. 이번엔 확실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회수할 수 있어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그 말 속엔 이미 돈이 나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머리는 멍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돈이 얼만데. 그게 우리 노후 전부야. 근데 넌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참고 참고 살아온 제가 정말로 폭발한 거였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처음엔 딱 한 번만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아들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울컥한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고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럼 왜 나한텐 말도 안 했어? 나도 그 돈 같이 모았어. 같이 고생했어. 근데 왜 너 혼자 결정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제 눈엔 그 눈물도 더 이상 안쓰럽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원망스러웠고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사람은 나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다음 날 아내가 목욕하러 간 사이 저는 아내의 지갑을 꺼냈어요. 평소에 아내가 소중하게 챙기던 통장이 거기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열어봤어요. 출금 내역을 천천히 넘기는데 정말 눈앞이 흐려지더라고요. 3억, 2억, 또 2억, 5천만 원, 3천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 단위로 나간 돈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정신없이 스크롤을 넘기다가 마지막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잔액 9,880원. 그게 끝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원이 정말로 말 그대로 바람 빠지듯 사라졌다는 거요. 무서웠어요. 화가 나기보단 그냥 공포였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건요. 그 많은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계약서 하나 없이 사업 계획서 한 줄 없이 그냥 아들이란 이유로 내어준 돈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속인 건지 아니면 자신도 속은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방황하는 제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리고 그 악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있었어요. 시제품이 곧 나온다느니, 투자자가 붙었다느니 희망 섞인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을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통화 연결음조차 안 들렸어요. 이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짧은 음성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문자도 보냈어요. 아빠야. 전화 좀 줘. 중요한 이야기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을 보던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은 바빠서 그래. 이번 주 안에 시제품 나온다고 했어. 연락 올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터졌어요. 이제는 정말 더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 앱을 켰어요. 혹시나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통장에 뭔가 숨겨진 비상금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출금 내역은 너무도 정확했고 잔액은 매번 똑같았어요. 9,880원. 숫자는 그대로였고 제 손에 남은 건 허탈한 한숨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저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 둘 사이엔 한 뼘도 안 되는 식탁이 있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그날만큼은 남보다도 더 멀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전기세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밀린 금액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납기일은 다음 주였어요. 가스비는 이미 2달째 미납 상태였고 카드값은 연체돼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그날은 아내가 슬쩍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팔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을 판다는 건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집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마저도 쉽게 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출이 얽혀 있었고
심지어 아들 명의로 일부를 이전해둔 상태였어요. 아내 말로는 사업 때문에 잠시 명의를 옮겨놨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줬다면서요. 잔금 정리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중개업자의 말이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현금인데 그 집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버티기 힘든 시간만 늘려주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어요. 전화는 이미 차단돼 있었고 며느리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무심했어요. 카카오톡은 읽지도 않았고 몇몇은 아예 저를 차단해버렸어요. 정말이지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급했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아드님 필리핀으로 도망쳤대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후배는 말을 이어갔어요. 자기 비슷한 걸로 투자자들 돈까지 끌어 썼다는데요. 마지막에 남은 돈까지 싹 챙겨서 출국했대요. 이미 출국 기록 떴어요. 돌아올 생각 없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귀가 멍해졌고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거짓이길 바랐어요.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그건 오해일 거라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통장을 다시 들여다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3억, 2억 또 2억, 그리고 마지막 2천만 원. 정확히 10억 원이었어요. 그 돈은 순식간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금도 적금도 보험도 심지어 자잘하게 모아두던 주식조차 전부 정리돼 있었어요. 심지어 월세 계약금까지 빠져 있었어요. 우리 이름으로 남은 자산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빈털털이었어요. 믿었던 아들이 저지른 짓이었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무 말 없이 떠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하고 싶은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요즘 저희 부부는 하루에 단 한 끼만 먹어요. 그것도 컵라면 하나를 반씩 나눠 먹는 수준이에요. 서울역 근처 공원에 있는 낡은 벤치 하나가 이제 저희 부부의 집이 됐어요. 밤에는 그 벤치 위에 담요 하나를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겨우 잠을 청해요. 햇빛이 강한 낮에는 그늘을 찾아 구석에 웅크려 있고요. 사람들이 보면 그냥 공원에서 쉬는 노부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돌아갈 집도 의지할 돈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끝자락일까? 여기가 진짜 우리가 닿은 마지막일까? 그러다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라요. 그때도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흔들렸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아들이 마지막 기회라며 울먹이며 손을 잡았을 때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던 저도 있었어요.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내어줬고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어요. 아내는 요즘 말이 없어요. 눈을 감고 있으면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억지로 숨죽이며 우는 그 소리가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저도 알아요. 아내 역시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요. 자책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려. 그런 아내를 보면 화를 낼 수도 없고 원망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니까요. 단단히 막았어야 했는데 단호하지 못했던 저도 죄인이에요. 며칠 전에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가슴도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어요.
진료비 걱정이 앞섰거든요. 카드도 정지됐고 통장 잔고는 0원이니까요. 의자에 앉아 벽만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 길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떨림으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함께 견디자는 다짐까지요. 이제 저희는 집도 없고 빚만 남았어요. 세금도 밀려있고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카드값까지. 평생 신용 하나는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그 신용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독촉 문자에 하루가 시작되고 마지막 라면을 둘이 나눠 먹으며 하루를 끝내요. 비라도 오는 날이면 폐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느라 몸을 말아야 해요. 감기에 걸려도 약 하나 못 사 먹고 그냥 이불 한 장 덮고 버텨야 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만약 그날 내가 아내에게 한마디라도 더 물었더라면, 아들의 눈빛을 조금이라도 더 똑바로 들여다봤더라면 이 지경까진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요. 하지만 그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도, 돈도, 기회도 이미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이번만 잘 되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통장을 열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를 걸고 모든 걸 내어줄 상대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요. 그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게 될 때, 그 끝은 저희처럼 참혹할 수도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기대도, 희망도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이 벤치 위에서 무사히 잘 버티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가 됐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다음 주, 다음 달도 상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노후가 저희처럼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의 노년은 부디 저희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아내가 공원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길래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보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아직도 믿고 싶어.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그 말을 이미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을 테니까요. 믿고 싶었던 거고 그 믿음만이 버티는 이유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은 우리를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고 연락도 끊었고 그 많은 돈을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요. 변명도, 해명도,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건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받으니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아들이 투자자들과의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부모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와 자산에 대한 조회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돈을 다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빚까지 떠안을 상황이 될 수도 있대요. 그 말이 끝나자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울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벤치에 앉은 채 먼 하늘만 바라봤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나락이라는 게 어딘지 알게 됐고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왜 그리 쉽게 속았냐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맡겼냐고. 그런데요, 그게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키운 아들이었고, 우리가 사랑한 아들이었고, 인생을 걸고 믿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서운 꿈을 자주 꿔요. 공원 한복판에 제가 혼자 앉아 있어요. 아내는 없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웃어요. 분명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에 젖어 있어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는 벤치 위에서요. 언젠가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시작이라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깊은 회의감 뿐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자신 없는데 대체 뭘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무료급식소를 다니며 낀 일을 해결하고 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줄을 서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밥 한 끼라도 내밀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아내는 그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맙다네요. 저도 힘닿는 대로 정리와 청소를 도와요. 우리가 무너진 삶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 틈에서 밥을 퍼주며 아내는 가끔 웃기도 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요, 하루하루 버티는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지면 벤치 위에서 더는 잠을 잘 수 없게 되겠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내일 아내가 쓰러지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다시 자책하게 돼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그때 통장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 그때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좀 더 깊이 캐물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젠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내어주지 마세요. 믿음도 좋지만 그 믿음의 책임이라는 이름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걸었던 그 한 발자국이 지금 이 벤치 위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요. 며칠 전에는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안에는 삶은 달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는 어디서 얻은 건지 아내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여보, 하나씩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달걀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한 입 베어물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건 아내가 자신 목까지 줄여서 가져온 거였어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어요. 한 달에 몇 번이고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사소한 온기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디 작은 희망에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게 돼요. 인간은 정말 무너지고도 다시 견디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견디는 것조차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도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밤새 기침을 했고 열도 났어요. 옆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해열제 하나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근처 약국에 들어가 약 한 알만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약사님은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곧 제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어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부디 잘 견디세요. 그 말에 저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변변히 못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미안하단 말을 자주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바보 같았다고, 내 말 들었어야 했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이미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에요. 이제 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둘 다 그냥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걸었던 그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요즘은 밤이 더 길게 느껴져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어도 손끝이 시려와요. 그러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하지만 그 다음엔 또 아내가 떠올라요. 이 사람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에 다시 이불을 당겨 덮어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루를 버텨내요. 아들이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그 사이 연락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어요. 처음엔 미움도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냥 공허해요. 감정조차 희미해지고 기억도 뿌옇게 흐려졌어요.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식이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멀게만 느껴져요. 가끔씩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 아들이 떠올라요. 체형이 비슷하거나 걸음걸이가 닮았거나 목소리가 비슷한 누군가를 보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낯선 사람의 얼굴뿐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이 시려와요. 아, 진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정말 남이구나. 그렇게 한 번 더 실감하게 돼요.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가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밥을 시키고 택배로 옷을 사고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기도 한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변화 속에 완전히 뒤처졌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멀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잊혀져도 되는 존재일까?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는 걸까? 하지만 아니에요. 저희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했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자식도 정성껏 키웠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지금 벤치 위에서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건 단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가혹한 배신의 끝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누군가에게 통장을 열려하고 계시다면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는 걸요.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제발 늦지 않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서울역 광장 앞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우산을 꺼내거나 지하로 내려갔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었어요. 우산 하나 없었고 급히 뛸 체력도 없었어요. 결국 공원 옆 폐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구겨 넣고 앉았어요. 아내는 팔짱을 끼고 벌벌 떨었고 저는 저고리를 벗어 아내 어깨에 덮어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자니 신발 안까지 물이 차올랐고 몸이 점점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일어나라고 말하고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무릎 위에 비에 젖은 담요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였어요. 그때 아내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대로 사라지는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부정할 힘도 없었어요. 한때 저희 부부는 평범했지만 소소한 꿈이 있었어요. 전원주택을 지어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손주가 놀러 오면 아내는 직접 구운 쿠키를 주고 저는 작은 미니카를 선물로 주는 그런 상상이요. 그게 별거 아닌 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에겐 너무도 소중한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그때 아내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난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를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 누구보다 아내가 스스로를 가장 많이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탓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살아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급식소에서 우연히 한 분을 만났어요. 연세 지긋한 분이었는데 저와 아내를 가만히 보시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나도 한때 그랬어요. 가진 거 다 내어주고 결국 이렇게 왔죠. 근데요, 아직 끝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울컥했어요.
누군가 저희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작은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 정말 끝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사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이 자리까지 와보니 그래도 남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말없이 등을 토닥여줄 누군가가 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올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들이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인생의 조각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작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조각들이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내일도 라면 반 개씩 먹자.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웃음엔 오랜만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삶이란 게 결국 버티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꿈이 무너지고 돈이 사라지고 믿음이 배신당해도 그래도 살아있는 한은 내일이 오니까요. 저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필사적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언젠가는 또 다른 내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내일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저희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셨기를 바라요. 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 지혜로운 부모로 남아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가진 건 없고 하루에 한 끼도 겨우 해결하는 신세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덜 흔들렸어요.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둘이서 그렇게 위로하며 하루를 버텼어요. 급식소에서 주는 밥 한 공기도 감사했고 가끔 옆자리에서 나눠주는 빵 조각 하나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삶이지만 예전보다 서로를 더 붙잡고 살게 됐어요. 가끔씩요,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쓰려요. 손주 손을 잡고 공원 산책하는 할머니, 장바구니 들고 집에 돌아가는 부부. 평범한 일상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도 한때는 저런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은 벤치가 집이고 담요 한 장이 전 재산인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부럽다는 생각보다 아들이 생각나서 더 서글퍼요. 우리도 한때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아이는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요. 가끔은 저도 모르게 길 가는 청년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져요.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닌가 싶어서요.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하면 전혀 모르는 얼굴이에요. 그럴 때면 괜히 민망해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외로워져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은 정말 남이구나.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구나. 그런 현실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며칠 전엔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아내가 고열로 쓰러졌어요. 기운이 없고 계속 헛소리를 하길래 저는 겁이 나서 길가에 서 있는 순찰차를 붙잡았어요. 경찰관에게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제 아내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경찰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119에 전화를 해줬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눕히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저는 구급차 뒤에 뛰어 올라타지도 못했어요. 병원비가 걱정됐거든요. 따라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은 참 길었어요. 그날따라 밤바람도 유독 매서웠고 불빛도 더 흐릿해 보였어요. 아내가 없이 혼자 앉아 있는 벤치는 너무도 낯설었고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 영양실 조화 과로 때문이래요. 담당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식사 제대로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오세요. 노숙하시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아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었어요. 퇴원하고 돌아온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안해.
그땐 내가 눈이 멀었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 손을 더 꼭 잡아줬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서로를 원망할 수도 다그칠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손 한 번 잡는 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지금은 여전히 힘든 나날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자꾸 미약한 불씨 하나가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 무너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라면 반 개로 하루를 버티고 낡은 벤치에서 잠들고 구걸하듯 빵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라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기적 같았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봐요. 어떤 이는 동전을 툭 던져주고 어떤 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지나가요. 그중엔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분도 있어요. 힘내세요. 제가 더 잘 될게요. 그런 짧은 말도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요.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기만 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또 고여요. 어쩌면 저희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집도, 돈도, 건강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은 하루의 시작이 무섭기도 해요. 아침이 밝았다는 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해가 지면 추위를 걱정하고 해가 뜨면 낀일을 걱정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시간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도 자꾸 헷갈리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내는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요. 주섬주섬 담요를 개고 물병을 챙기고 급식소 시간에 맞춰 발걸음을 재촉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예전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도움을 받는 게 창피했고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아니, 버텨야 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단 한 끼라도 더 먹기 위해서요. 하루는 지나가던 학생이 절 물끄러미 보더니 조용히 커피를 하나 건네주고 갔어요.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에 쥐는 순간 그 온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커피 향이 그리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아무도 모를까?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아무도 몰라도 당신은 나를 알아주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무너진 인생 속에서도 아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서로가 서로의 마지막 이유라는 걸 그날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따금씩 우리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상상해보기도 해요. 낡았지만 따뜻한 이불, 전기장판 틀어놓고 아내랑 TV 보는 저녁.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고 가끔 시장 나가 국수 한 그릇 싸먹는 소소한 기쁨. 그런 상상이 짧게 스쳐가다가도 곧 현실이 밀려와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런 날이 올까 싶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떠올라요. 그건 아마도 아직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이 남아 있어서겠죠. 어느 날은 지나가던 어떤 중년 남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제법 멀끔한 옷차림이었고 양손에는 봉지에 담긴 김밥과 음료가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그걸 제 옆에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예전에 저도 여기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때도 제 옆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김밥을 꺼내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목이 메어서 씹는 것도 힘들었어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왔어요. 요즘은 아내와 함께 노숙자 지원센터를 다녀요. 거기선 샤워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진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저는 책을 집어 들었어요. 오래전에 읽던 책인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은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밑바닥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벤치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는 못 살아도 그냥 살아보자.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난 그걸로 충분해. 저는 말없이 아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대로 무너지지는 말자. 끝까지 버텨보자. 아내가 나를 믿듯 나도 아내를 믿고 우리가 함께 견뎌보자고요. 세상은 아직도 저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도, 사회도, 때론 사람들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작은 온기들이 있어요. 빵 하나, 미소 하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저희를 붙잡아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희에게는 그런 존재예요.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위로가 돼요. 며칠 전 아주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봤어요. 그날은 날씨가 참 맑았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날을 보냈는데 지금 이 벤치 위가 우리의 마지막인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또 그 하늘이 이렇게 예쁜 걸 보면 아직 끝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또 넘겼어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다 언젠가 조용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눴어요. 도시의 불빛 아래 사람들이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오늘을 견뎠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자주 아내를 바라보게 됐어요. 잠든 얼굴을 보면 괜히 미안해져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더 자주 손을 잡게 돼요. 며칠 전엔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아직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참 슬픈 말인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급식소 앞에서 오래 기다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이 일찍 떨어졌어요. 아내가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는 고팠지만 얼굴은 애써 웃었어요. 그렇게 빈손으로 벤치에 돌아오는데 어떤 분이 제 등을 툭 치더니 따뜻한 빵 하나를 건네줬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선 그분의 뒷모습이 한참 동안 눈에 아른거렸어요. 그날 아내는 그 빵을 저보다 먼저 뜯지도 않고 조심스레 반을 나눴어요. 당신이 더 배고프잖아. 저는 그 반 조각이 그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고개를 숙이기 바빴고 일부러 눈을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요. 창피하다는 생각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간혹 어떤 눈빛은 오래도록 남아요. 당신도 힘들었겠어라는 말 없는 위로가 느껴지는 그런 시선이요. 그런 걸 느낄 때면 아직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며칠 전엔 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김밥과 따뜻한 미역국을 나눠주셨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냄새가 나서 그랬대요. 저도 그랬어요. 미역국을 먹으며 속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먹먹해졌어요. 식탁이 없고 의자도 없고
그저 종이컵에 담긴 국 한 모금이 전부인데도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손에 작은 메모장을 들고 있길래 뭔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요즘 받은 도움을 하나하나 적어두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몰라도 외모나 상황을 메모해 두면서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줄 게 없어도 아내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마지막 남은 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내일이 특별히 나아질 거란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더 춥고 더 배고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저희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믿음과 사랑이 때론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 많은 걸 내어주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도 자식에게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통장을 열고 계시다면요. 제발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경고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내는 잠이 들기 전마다 저에게 묻곤 해요. 여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래, 내일은 오늘보다 따뜻할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해요. 아침이 되면 또다시 추위와 허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아내에게는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요. 거짓말이라도 그 말 한마디가 아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면 매일 수백 번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며칠 전에는 아내가 쓰러졌던 병원에서 무료 진료소에 다녀왔어요. 간단한 건강검진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굶으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면역력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끼니만큼은 굶지 말자고 아내와 약속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급식소 앞에 줄을 섰어요. 그 줄에 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손을 꼭 잡은 저희 부부만큼은 아주 작고도 조용한 의지를 품고 있었어요. 그날은 따뜻한 된장국이 나왔어요. 아내는 국을 마시며 오랜만에 웃었어요. 이 맛 기억나? 예전에 당신이 직접 끓여줬던 거랑 비슷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조미료 안 넣었다고 투덜대던 그 국? 둘 다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 웃었어요. 그렇게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저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기억 하나로 하루를 버텨낼 수 있어요. 지금도 아내는 제 옆에 있어요. 서로 기대어 앉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손은 차가운데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요. 하루에 한 끼, 작은 국 한 그릇으로 버티며 사는 삶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함께해요. 누군가 그랬어요. 무너진 삶 속에서 남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아들은 떠나가도 아내는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저도 아내 옆을 지켰어요. 그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지나가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손주도 생겼을 텐데 우리는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며느리도 아들도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요. 차라리 모든 걸 잊고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나요. 그게 더 힘들어요. 잊지 못하는 게 버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분명해요. 누군가의 노후가 우리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걸지 않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을 잃지 않기를.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저희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통장을 열기 전에, 지금 도장을 찍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주세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생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